김미자는 잔뜩 짐을 든 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시계를 바라보니 KTX 대전행 열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15분이 남아 있었다. 역내 방송은 끊임없이 목적지와 열차 번호를 알렸고 여행객들의 웃음소리와 캐리어 끄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계절은 봄, 정확히 말하면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딸 윤소은과 함께 대전 한밭수목원에 갔었다. 하지만 올해는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위 정민석이 동행했다. 소은이 없이 맞는 첫 봄이었다. 3달 전, 소은은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병원 복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딸의 손은 말라 있었고 입가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 이후로 김미자는 제대로 된 밤을 잔 적이 없었다. 집안 곳곳에는 아직도 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냉장고에는 소은이 마지막으로 끓여준 미역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정민석이 여행을 제안했을 때 처음엔 망설였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 같이 가요. 소은이랑 매년 가셨다면서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고 표정은 따뜻했다. 이번엔 제가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김미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그는 소은이 떠난 후에도 자주 찾아와 장을 봐주고 약을 챙기고 집안 정리를 도와주었다. 어느 순간 그는 친아들처럼 느껴졌고 덕분에 김미자는 외로움 속에서도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여행 가방을 들어보았을 때 이상함을 느꼈다. 당일치기 여행치고는 짐이 너무 무거웠다. 이렇게까지 챙길 필요가 있을까? 그녀가 물었을 때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봄날이라도 밤엔 추울 수 있으니까요. 갈아입을 옷, 약, 담요 챙겼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게다가 어제 그가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던 도중 방 안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고 며칠 전에는 갑자기 인감도장을 찾으며 연금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다. 그땐 별 생각 없이 건넸지만 돌려받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석은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 순간 낯선 젊은 여성이 그녀 곁에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금 대전행 타시나요?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쓴 여성은 철도 공무원처럼 보였다.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열차 타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김미자는 당황했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윤소은 선배님이 부탁하셨어요. 어머님을 지켜달라고요. 그녀는 작은 쪽지를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을 때 낯익은 필체가 보였다. 엄마, 믿지마, 절대 따라가지마.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딸의 글씨였다. 김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정민석이 물병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김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민석은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괜찮아. 바로 저기니까. 그녀는 손에 쪽지를 꼭 쥐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6번 플랫폼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오르자 아까 그 여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이쪽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두 사람은 역사 바깥으로 향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바람 속에서 김미자는 깨달았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6번 플랫폼의 계단을 오르자 젊은 여성이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를 매만지며 서 있었다. 그녀는 김미자를 보자마자 빠르게 다가왔다. 다행이에요. 오실 줄 몰라 걱정했어요. 김미자는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내 딸 이름을 알고 있죠?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지원이에요. 윤소은 선배님과 병원에서 함께 일했어요.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면 꼭 지켜달라고. 지원의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다. 몇 번 병문안을 갔을 때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간호사였다. 그때는 너무 많은 일이 겹쳐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 다시 보니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김미자가 묻자
지원은 대답했다. 일단 선배님이 남기신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역 근처에 제 차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플랫폼을 빠져나와 출구로 향했다. 정민석이 있는 플랫폼 반대쪽이었다. 김미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에 쥔 쪽지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지원은 백미러를 확인하고 급히 출발했다.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정민석 씨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어요. 오늘 여행은 사실 요양원 입소를 위한 거였어요. 김미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아이는 내게 잘했어요. 밥도 해주고 약도 챙기고.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도 처음엔 그렇게 믿으셨어요. 하지만 병이 악화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대요. 병원비를 확인한다거나 집문서를 몰래 보는 모습, 보험 상담 통화. 그래서 선배님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작은 태블릿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엄마에게라는 폴더가 보였다. 이건 선배님이 남기신 영상이에요. 보시겠어요? 김미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이 시작되자 병원 침대에 누운 윤소은의 모습이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는데. 하지만 엄마는 꼭 살아야 해. 나 없는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당당하게. 소은은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정민석, 그 사람. 처음엔 좋은 남편이었어. 하지만 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어. 엄마 통장을 묻고 보험 얘기를 하고 집을 넘기자고 했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은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혹시 누군가 엄마를 데리고 가려 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 내가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 지원이에게 맡겼어.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영상이 끝났을 때 차 안은 조용했다. 김미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소은이가 나를 위해. 지원은 조용히 차를 세웠다. 목적지는 인천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여기서 잠시 머무르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선배님이 미리 계약해 둔 곳이에요.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고 소박한 원룸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 한쪽에는 윤소은과 이지원이 함께 찍은 병원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집, 소은이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김미자가 묻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세가 심각해지면서부터요. 혹시라도 엄마가 위험해지면 쓸 곳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작은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시고 저희가 법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선배님이 남긴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니까요. 그 순간 김미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민석. 지원은 재빨리 화면을 덮으며 말했다. 받지 마세요. 지금은 어떤 말도 믿지 마세요. 김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저 숨을 깊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딸이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봄날. 그러나 그녀는 지금 딸의 흔적 속에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인천의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 김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소은의 영상, 지원의 말, 그리고 민석의 얼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오해였을까? 믿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둘 사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부엌에서 차를 우려낸 지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님, 아직 못 주무셨죠?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혹시 소은이가 얼마나 오래 이걸 준비했는지 알아요? 지원은 찻잔을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다. 작년 여름쯤부터요. 처음엔 정민석 씨가 병원비 관련 서류를 자꾸 물어봤고 이후엔 소은 선배 통장을 몰래 확인하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지원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김미자에게 건넸다. 이건 선배님이 저한테 맡기신 자료예요. USB에 있는 건 일부고 나머지는 여기 있어요. 부동산 관련 문서, 보험 청구 내역, 그리고 민석 씨가 어머님 명의로 위조한 계약서들까지
파일을 넘기던 김미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중 한 장에는 자신의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이건 위조예요. 내 도장을 몰래 찍었나 봐.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배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어요.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파일을 재생하자 이번에는 병상에 누운 소은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엄마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내가 없으면 민석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할 거야. 그 사람 변했어. 너무 많이. 소은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모르게 계좌도 확인했고 내 보험도 자기가 처리하려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남은 재산과 집문서를 다 엄마 앞으로 다시 돌려놨어. 엄마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김미자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은이가 나를 위해.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현관 앞을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다. 지원이 살금살금 다가가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했다. 정민석이었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고 전화기를 들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곧 김미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원이 손짓으로 받지 말라고 했지만 김미자는 몇 초간 망설였다. 전화를 받지 않자 민석은 문 너머로 소리쳤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조급함이 느껴졌다. 김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괜찮아. 난 잘 있어. 민석은 한참 침묵하더니 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지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어머님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진단서도 있어요.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 신청을 했어요. 돌아오셔야 해요. 순간 김미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치매 진단서, 보호자 신청.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멀쩡한데. 지원이 곧장 대답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 진단서도 위조 가능성이 높아요. 선배님이 걱정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어머님 판단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대신 결정권을 빼앗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김미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아는 의사, 정태호 박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정 박사는 노년 심리와 권익 관련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는 김미자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뒤 말했다. 판단력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정상이십니다. 이 진단서를 공식 발급해드릴게요. 병원을 나오는 길, 김미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싸워야겠구나.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 아니에요. 선배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 차례예요. 오후 햇살이 창가에 비칠 무렵, 김미자는 지원과 함께 인천의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USB, 영상 녹화 내용, 병원 진단서, 위조된 계약서 등 수십 장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정태호 박사님께 받은 진단서는 내일 바로 제출해요. 그럼 민석 씨가 주장하는 치매 의혹은 무너질 거예요. 지원의 말에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미자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 아이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소은이가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땐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원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선배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고 믿음을 이용당한 거죠.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은 정태호 박사였다. 김미자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에 놓인 권익법률센터에서 상담이 잡혀 있습니다. 서류 모두 준비하시고 담당 변호사와도 연결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준비된 사람이었다. 다음 날 김미자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작은 손가방을 들고 법률센터를 찾았다. 지원과 함께였기에 발걸음은 덜 떨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정태호 박사와 또 다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한재욱입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절차를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는 김미자 앞에 앉으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노인의 판단 능력을 악용하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명백한 기획 범죄입니다. 한 변호사는 김미자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는 충분히 민석 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위조된 문서, 치매 진단서 조작, 강제 요양원 입소 시도, 계좌 무단 접근, 모두 심각한 위법 행위죠. 김미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가 반격하면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고. 정태호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나이가 들어도 판단력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주세요. 이건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김미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요. 소은이가 그걸 알았기에 이렇게 준비했겠죠.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 아이 마음을 배신하는 거겠죠. 법률 상담이 끝난 후 변호사는 증언 자료 정리를 위한 녹취 절차를 제안했다. 정민석 씨와의 관계, 집문서와 통장에 관련된 대화, 사위의 태도 변화. 기억나는 대로 모두 말씀해 주세요. 녹음해서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녹음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미자는 숨을 깊게 쉬며 처음 정민석을 만난 순간부터 이야기했다. 소은의 결혼, 투병 기간, 병문안 온 민석의 모습, 그리고 서서히 변해간 말투와 눈빛. 그 모든 기억을 꺼내놓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김미자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인천의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다. 먼발치 아파트 단지 사이로 벚꽃나무가 보였다. 아직은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지에는 연한 분홍빛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은아, 엄마 이제야 너의 마음을 이해하겠구나. 이 싸움 끝까지 갈게. 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방 안에 있던 지원이 다가와 조용히 웃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김미자는 지원과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전날 정리된 증거 자료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변호사 한재욱의 조언에 따라 추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몰랐는지 실감했다. 이건 뭐죠? 김미자가 화면을 가리켰다. 보험금 변경 알림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다. 발신자는 한 보험회사였고 수신자는 김미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발송 내역은 정민석의 이메일 주소였다. 지원이 설명했다. 선배님이 병상에서 이메일을 발견하고 바로 캡처해서 보관해뒀어요. 보험 수익자를 민석 씨로 바꾸려던 시도였어요. 김미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소은을 위해 들었던 의료보험은 원래 유사 씨의 딸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슬그머니 사위의 이름으로 바뀔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그 사람이 대체 언제부터 말을 잇지 못한 채 김미자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믿음은 때로 너무도 큰 틈을 만들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정민석이었다. 지원은 고개를 젓고 받지 말라는 눈짓을 했지만 김미자는 조용히 수신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무슨 일입니까?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요. 김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나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다. 어머님, 누가 곁에서 이상한 말 하죠?
이지원 씨. 그 사람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김미자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지원이는 내 아내가 마지막까지 믿은 사람이야. 정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죠. 소은이. 상태가 심각했어요. 혼란스러운 말도 많았고, 약 때문에 인식이 흐릿했을 수도 있고. 그 말이 끝나자 김미자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소은이가 어떤 상태에서도 너보다 더 맑은 눈을 가졌다는 걸 난 알아. 그러니 그 아이를 함부로 말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도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더 이상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이튿날 아침,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민석 측에서 김미자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청구를 제출했다는 통보였다. 성년 후견인은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 및 거주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였다. 다시 말해,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김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한재욱 변호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이미 우리는 정태호 박사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어르신의 판단 능력은 명백히 정상이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민석 측은 계속해서 혼란, 망상, 인지 오류 같은 단어를 활용해 여론을 흔들려 할 겁니다. 그는 USB 안에 남은 영상을 하나 더 꺼냈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명확했다. 소은이 병실에서 직접 말하는 장면이었다. 제가 사망한 뒤 남편이 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최근 어머니 도장을 모르게 가져가 문서에 찍었고 보험 및 재산 관련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 영상은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한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말은 혼란도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저 딸로서 엄마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김미자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은아, 너 없이는 못할 줄 알았는데 덕분에 난 지금 너와 함께 싸우고 있구나. 그날 밤 김미자는 자신이 직접 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느렸지만 문장 하나하나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주체로서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전. 김미자는 지원과 함께 다시 한번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재판 일정이 확정되었고 변호사 한재욱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했다. 첫 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한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상대 측은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기억력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민석 씨는 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 복용을 잊는다는 일화를 증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미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나는 나이 들었을 뿐이지 바보는 아니에요. 내 판단력엔 문제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억울함이 묻어났다. 지원은 작은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건 제가 정리한 생활 기록입니다. 어머님이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정에 참여하셨고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기록, 주변인의 증언, 영상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그는 USB에서 또 하나의 파일을 열었다. 이번 영상은 병원 복도 CCTV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화면 속에는 정민석이 병실에 혼자 들어가고 이내 소은의 침대 근처에서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매우 명백했다. 이 영상은 어디서 난 거예요? 김미자가 묻자 지원이 답했다. 선배님이 생전에 병원 보안팀에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당시엔 남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증거로만 남기셨죠. 김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자신의 눈앞이 아니라 뒤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딸의 치밀함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 아이가
이런 것까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떻게 그리 앞을 내다봤을까? 한재욱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만큼 어머님을 걱정한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어머님의 삶을 더 신경 쓴 거예요. 며칠 뒤 재판을 앞둔 전날 저녁, 김미자는 원룸에서 혼자 딸의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병원에서 소은이 남긴 마지막 기록들이 담긴 노트였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김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오늘도 남편이 엄마 통장을 물었다. 난 분명히 숨겨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아플까?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 오늘은 이지원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엄마를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김미자는 손끝으로 글씨를 매만졌다. 강한 척했지만 딸은 이미 자신의 끝을 알고 있었고 그 뒤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애타게. 밤이 깊어질수록 걱정은 커졌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점점 또렷해졌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소은의 목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다음 날 법정에서 제출할 마지막 증거 정리가 진행됐다. 지원은 소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녹음기 증거는 쓰실 건가요? 선배님이 직접 남기신 목소리예요. 김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세상이 들어야 해. 진짜 누가 누구를 지켜온 건지 그걸 모두가 알아야 해. 녹음기에는 소은이 직접 부른 노래가 담겨 있었다. 어릴 적 함께 불렀던 미녀. 그리고 짧은 말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었다. 엄마, 벚꽃은 매년 피니까. 봄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다시 피어날 거야. 꼭 피어나세요, 엄마. 녹음을 마치고 김미자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완전히 피지 않은 벚꽃나무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법정에서 말할 것이다. 두려움을 딛고 딸의 목소리를 대신해. 법정 복도에 선 순간 김미자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정장, 딸이 남긴 증거 서류들, 녹음기와 영상 파일까지 모두 손에 들려 있었다. 마치 평생을 이 자리만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지원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었던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지. 법정 문이 열렸다. 회색빛의 조용한 공간, 나무 벤치와 정면의 재판장 자리. 양측 변호인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민석도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민석은 짧게 시선을 피했지만 이내 평정을 가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사건 개요를 읽기 시작했다. 본 사건은 원고 김미자 씨가 피고 정민석 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강제 입소 시도 등을 이유로 제기한 민형사 통합 소송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판단 능력 결여를 주장하며 성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피고 측 변호인이 나섰다. 원고 김미자 씨는 최근 기억력 저하와 반복된 행동 등을 보이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뜻을 따라 장모님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몇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약 복용 시간을 혼동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점, 또한 낯선 사람을 따라 사라지신 사건도 있었고요. 김미자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곧 그녀의 차례였다. 증인 김미자 씨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법정 한가운데 증언석에 앉은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판사가 물었다. 본인의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김미자, 63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하실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진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재욱 변호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미자 씨, 정민석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사위였어요. 내 딸 소은이의 남편이었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 생각은 언제부터 바뀌셨나요?
김미자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소은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요. 민석이는 점점 집문서나 통장, 보험 같은 얘기만 했어요. 처음엔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나중엔 내가 없는 사이 서랍을 뒤지고 도장을 찾았어요. 도장을 왜 찾았다고 하던가요? 연금 서류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땐 믿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 내가 사인한 적 없는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녀는 USB 안에 사진을 가리켰다. 이건 병원 복도 CCTV예요. 소은이 병실에서 가방을 뒤지는 민석이 모습이 담겨 있어요. 피고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김미자 씨, 본인의 기억력이 최근 불안정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가끔 약 이름을 헷갈린 적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 누굴 믿고 누굴 믿지 말아야 할지는 그건 평생 살아오며 쌓은 감이에요.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셨다는 가족의 증언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면 다 그렇죠. 하루 한 번 말한 걸 다음 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고요. 그럼 왜 정민석 씨를 피하셨죠? 오랜 시간 돌봐주던 가족인데. 그 질문에 김미자는 눈을 반짝였다. 가족이요? 애 의사와 상관없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 한 사람이 가족인가요? 내 통장을 몰래 열고 보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꾼 사람이 내 딸의 남편이라 믿고 있었지만 그는 내 딸이 없는 틈을 탄알 지우려 했어요.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 감정 표현은 자제하시고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재욱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김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 딸이 죽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벚꽃은 매년 피어.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야 해. 난 딸을 위해 다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그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 지켜야 할 존엄이라 생각해요. 그 순간 지원이 틀어둔 녹음기에서 짧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소은의 맑은 목소리였다. 엄마, 이건 당신을 위한 목소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당신이에요. 법정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언 마치겠습니다. 김미자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제야 다리가 풀려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지원이 물을 건네며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님. 오늘 당신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렸어요. 김미자의 증언이 끝나고 법정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판사가 휴정 10분을 선언하자 김미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지원이 따라와 그녀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응,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복도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다. 봄볕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복도 저편, 정민석은 자신의 변호사와 나직이 대화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10분 후 재판이 다시 속개되었다. 이번엔 피고 정민석의 증언 차례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증언석에 앉았다. 한때 사위였던 얼굴, 믿었던 사람의 얼굴. 김미자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지우려 했다. 판사의 선서 절차가 끝나고 정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저 장모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장모님이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됐고 실제로 기억력 저하와 이상 행동이 반복되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이어진 변호사의 질문에선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민석 씨,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아, 네, 아내가 사망한 후 처리를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은 김미자 씨 명의의 보험입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장모님의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장모님께서 허락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서면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만 그 당시 상황이. 변호사는 말을 끊지 않고 물었다. 김미자 씨는 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사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민석은 대답을 머뭇거렸다. 집에서. 장모님이 어디에 두셨는지 아셔서 제가 대신. 그 순간 방청석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렀다. 명백한 위법 가능성. 판사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다. 정민석 씨, 김미자 씨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한재욱 변호사는 이어서 CCTV 영상을 재생했다. 병원 복도, 정민석이 혼자 병실에 들어가 가방을 뒤지는 장면이었다.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정민석은 그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건 아내가 요청한 물건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윤소은 씨는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요청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영상에 보이는 행동은 명백히 무단 접근입니다. 한 변호사는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이외에도 장모님 명의로 요양원 입소 계약서를 사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명도, 확인 통화도 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가 작게 귓속말을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때 김미자의 노트북이 켜졌다. 지원이 준비한 마지막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다. 녹음 파일이었다. 소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석이가 요즘 엄마 얘기를 자주 해 통장을 열어보기도 했고 보험에 대해서도 말하더라. 내가 없으면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분명했다. 자식을 걱정하는 딸의 음성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려는 딸의 결연한 목소리였다. 정민석은 그 순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소은의 음성은 그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양측의 주요 증언과 자료는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결론을 종합해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은 천천히 정리되었다. 정민석은 피고석에서 일어나 조용히 퇴장했다. 눈빛은 더 이상 변명조차 담지 못했다. 김미자는 복도에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원이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섰다. 어머님, 오늘이 고비였어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소은이가 옆에 있어 준 것 같았어. 그 아이가 날 대신에 목소리를 냈고 내가 그걸 이어받은 거야. 창밖엔 다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벚꽃이 몇 장이 바람을 타고 창문가에 흩날렸다. 봄은 그렇게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끝난 뒤 며칠 동안 김미자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결코 평온한 것이 아니었다. 머릿속은 수없이 재판 장면을 되짚었고 정민석의 표정과 소은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잠을 방해했다. 지원은 그런 그녀 곁을 조용히 지켰다.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이 선고일이에요. 그날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판결이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쌓여온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이긴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완전히 잃은 걸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이 있었다. 원룸 초인종이 울렸고 도어폰 화면에는 정민석이 서 있었다. 지원이 긴장하며 막으려 했지만 김미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직접 마주 알게. 피하지 않겠어.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민석은 전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아니, 김미자 씨. 그 호칭에서 이미 관계가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온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미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믿었던 얼굴, 그토록 의지했던 존재.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보다도 멀게 느껴졌다. 소은이, 그 아이는 널 정말 사랑했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까지 널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소은이의 마음을 배신했기 때문이야. 정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거칠어졌다. 소은이, 말기 진단받고 나서부터 나를 점점 멀리하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준비하고 날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고 처음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내가 먼저 무너졌더라고요. 병원비 걱정, 장례식 준비, 앞으로의 생계. 그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소은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환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어머니도 더는 가족으로 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두면 덜 아플 거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김미자는 그 말에 담긴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너무 늦었어. 소은이는 떠났고 넌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을 배신했어. 나를. 정민석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래도 판결 나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심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야.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아직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지원이 문을 닫으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응,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날 밤, 김미자는 딸의 텀블러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 안엔 여전히 USB와 작은 쪽지가 담겨 있었다. 소은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 엄마, 이걸 보고 있다면 아마도 잘 해내고 있는 거겠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잘 해내고 있어. 조금은 울었지만 많이는 버텼고 이제는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유진과 태진 씨가 원룸을 찾았다. 재판이 끝난 후의 행정 절차, 요양원 계약 철회, 보험금 반환 소송 등 처리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그러나 김미자는 피곤한 기색 없이 하나하나 정리해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나서서 내일 정리할 거야. 그게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이니까.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님, 이번 사례가 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겁니다. 노인의 권리를 지킨 귀중한 싸움이었어요. 그날 오후, 법원에서 판결 선고 일정 안내가 도착했다. 이틀 뒤 금요일 오전 10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금요일 아침, 김미자는 조금 일찍 원룸을 나섰다. 어젯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봄 햇살이 따뜻했고 길가에 피어난 벚꽃들이 조용히 그녀의 발걸음을 배웅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과 태진 씨가 이미 와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모든 싸움이 끝나는 날. 재판장은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정민석은 원고 김미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사문서 위조, 재산 강탈 시도, 강제 입소 기도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됩니다. 김미자는 숨을 죽였다. 예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보험금, 부동산 계약 관련 금액을 전액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의 성년 후견인 지정 청구는 기각됩니다. 원고 김미자 씨는 법적 판단 능력을 온전히 갖추고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은 조용한 안도의 숨결로 가득 찼다. 김미자는 손을 꼭 쥔 채 그 말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겼다. 나는 지켜졌다. 나는 이겨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정민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이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김미자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돼. 오후 세 사람은 인천 근처의 벚꽃길을 걸었다. 소은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길이었다. 분홍빛 꽃잎이 머리 위로 흩날리며 마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다. 여기 소은 선배랑 함께 온 적 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때 선배님이 말했어요. 벚꽃은 약속 같은 거라고. 해마다 돌아오는 봄처럼 우리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요. 김미자는 조용히 웃었다. 소은이는 봄을 참 사랑했지. 나랑 싸우고 울어도 봄만 오면 꼭 같이 꽃 보러 가자고 조르던 아이였어.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유부초밥, 김밥, 과일. 모두 김미자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혼자 벚꽃을 볼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었네. 유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그리고 소은 선배도 늘 여기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다. 눈을 감자 소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봄이에요. 잘 견뎌주셔서 고마워요. 며칠 후 김미자는 인천 외곽에 있는 작은 책방 자리에 다시 서 있었다. 소은의 벚꽃서재라는 이름이 달린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다. 노인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 상담 공간, 쉼터. 그녀가 이제 시작하려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개업식 날,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글을 배우고 싶은 할머니들, 말벗이 필요한 노인들, 가족과 멀어진 어르신들. 그들의 얼굴에 오래된 기다림이 묻어 있었다. 김미자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여러분, 여기선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요.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방 한쪽 창가에는 소은이 생전에 남긴 벚꽃, 묘목이 작은 화분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옆엔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엄마, 이 벚꽃은 우리 약속이에요. 매년 함께 보자고 했던 그 약속. 김미자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응, 소은아. 엄마는 다시 피었어. 널 지키면서 나도 다시 살아났단다. 그날 밤 책방 불을 끄고 나와 문을 닫는 그녀의 뒷모습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길 위, 꽃잎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